단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가드너의 도입 전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너가 말하길 도입 방법에 따라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적 도입 전략, 심미적 도입 전략, 경험적 도입 전략, 근원적 도입 전략, 논리적 도입 전략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교수법이라고 PCK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PCK라는 것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 실천에 의한 일반화되지 않은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의미를 합니다.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이 안에는 교과의 내용 지식과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의 교과 이해에 대한 지식, 교과별 교수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의 평가에 대한 지식, 전문성 제고 노력 등 여러가지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수업 목표 진술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교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습 방향을 명시하고 의사소통을 명료화하는 데 있어서 수업 목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4명의 교육학자들이 진술했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러는 내용과 행동의 명세적 진술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수업 목표를 내용, 행동으로 이원 분류해서 총괄 평가에 적합하게 진술했죠. 예를 들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메이건은 조건과 기준, 행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 그리고 수락 기준, 도달점 행동으로 기술한 거죠. 형성평가에 적합한 기술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예를 들면 100m 트랙을 15초 이내에 달려야 된다는 이런 유형의 진술을 했고요. 세 번째로 간에는 조건과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는 보조동사와 그리고 능력을 표시하는 핵심 동사로 진술을 했습니다. 역시 형성평가에 적합한 제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고 글로 써서 진술한다 이런 형태의 목표 제시법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목표 진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론룬트라는 사람은 일반적 수업 목표와 명세적 수업 목표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어요. 역사 교과서에 자주 쓰이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후삼국 시대 역사적 사실을 알기 이런 식으로 포괄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업 목표를 제시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 세부적 목표로 날짜, 사건, 관련 인물을 확인하기, 특정 역사적 사건의 특징 기술하기 이런 식으로 명시적 행위동사를 사용해서 세부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이와 반대로 아이즈너는 명세적 진술을 반대하면서 표현적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적 결과란 건 학습 후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어떤 감동을 얻거나 어떤 깨달음, 어떤 가르침을 얻고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표현적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즈너는 문제 해결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와 조건만 제시해두고 정해지지 않는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은 교사의 자기개념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교사의 자아 개념에 따라 교실 분위기, 수업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목을 했는데요.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맹수조련사형, 훈련을 통해 모범 학생을 기르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고요. 연예인형,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시청각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친구처럼 격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교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낭만가형, 학생은 학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내용도 학생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교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교사의 생존 전략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드가 제시한 바로는 교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된 생존 전략으로 사회화, 지배, 침묵, 결근, 자리이동, 치료요법, 관습적 전략, 교섭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쓴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닐이라는 사람은 여러 명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어 수단을 만든다라는 것에서 방어적 수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어적 수업은 단순화, 신비화, 생략, 방어적 단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캐롤은 학교학습 모형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학습의 정도는 필요한 시간분의 투입한 시간이라는 이 함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적성과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 결정하고 투입 시간은 실제 사용된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학습 기회와 학습 지속력이 결정한다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블룸은 이러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에서 영향을 받아서 완전학습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차와 무관하게 적절한 조건만 마련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완전한 학습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95%의 학생이 90% 이상의 학습률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완전 학습을 위해서는 필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고 투입 시간을 증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간의 단축으로는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별 수업을 하고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언어 수준에 맞추는 등 이제 또 적성을 높이기 위해 적성 수준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투입 시간의 증가를 위해서는 지구력의 증가를 위해 효과의 법칙도 중요하다. 후행학습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완전학습의 1차적 결과로 대부분 학생의 고득점을 이야기했고 2차적 결과로 성취에 대한 자신감, 자아실현, 정의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학습 결함을 진단해서 학력 보충 과정을 거치고 수업 목표를 명시하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수업 보조활동,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를 통한 보충 및 심화를 거치고 2차 학습 기회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총괄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완전학습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내는 학습 영역을 5가지로 세분했습니다. 먼저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이렇게 5개의 영역을 구분을 했고 학습의 조건 가운데 내적 조건으로 자아개념, 학습동기, 선행학습, 주의집중을 이야기했고 외적 조건으로는 접근의 원리, 연습의 원리, 강화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간해하면 9가지 교수 사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제한일 뿐이고 고학년일수록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9가지 교수 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집중, 목표 제공, 선수학습 회상, 자극자료 제시, 학습 안내, 수행 유발, 피드백, 총괄평가, 파지, 전이 향상. 또한 간해는 학습 위계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지식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8가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호학습, 자극반응학습, 연쇄학습, 언어연합학습,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학습 이렇게 모든 학습 과제를 이처럼 세분하고 조직해 가면서 8가지 학습 위계를 제시했습니다.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대상물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내용 유형과 수행 수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내용 유형으로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렇게 구분을 했고 수행 수준으로는 기억, 활용, 발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조합이 생기는데 사실은 활용하거나 발견 수준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총 10가지 종류의 학습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1차 제시형, 뼈대 역할을 하는 1차 제시형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화 또는 사례, 설명 또는 탐구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2차 제시형은 근육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가적 자료를 제시하고 정교화하고 암기법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루너는 발견식 수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Learn how to learn. 문제 해결법과 개통학습법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한 가설로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때문에 학자와 동일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구성 요인으로는 지식의 구조, 학습 의욕, 내외적 보상의 균형, 학습 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의 구조의 장점으로 재생에 용이하고 오래 기억하게 하고 또 이해에 도움이 되고 훈련과 전이에 용이하며 고등 지식과 초등 지식 사이의 격차를 줄인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습 의욕을 살펴보면 학습 의욕의 기능으로 유발, 유지, 방향의 기능이 있고요.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호기심을 유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계열로는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 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EIS라고 인지적 표상 이론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내외적 보상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상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만 쓰여야 한다. 탐구를 통해 과학자가 느끼는 희열을 그대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적 보상을 강조를 했고, 처음에는 외적 보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점차 내적인 보상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루너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핵심 아이디어의 번역이다. 때문에 교사는 학자의 이해 수준에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등 수준에서부터 만든 다음에 차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편리하겠죠. 성질은 바꾸지 않고 수준만 심화되고 확대되고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과에서 지식의 구조를 뽑을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구조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지식을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고, 이런 한계가 있고요. 또한 정의적 용역에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고, 교과목 간의 통합에 저해 소지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루너가 기존의 수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발견학습 이론을 펴냈다면, 오슈벨이라는 사람은 발견학습의 반대가 기계적 수업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의미학습 이론을 펴내게 됩니다. 인간의 인지구조, 대부분의 학습과제는 상호 연계성이 있어 학습된 지식은 다음에 학습될 지식의 포섭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갔는데, 브루너가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그 나선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안했다면, 오슈벨은 반대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는 형태의 수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점진적 분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논리적 유의미과, 잠재적 유의미과, 유의미 학습 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유의미과라는 건 이제 학습 과제에 구속성과 실사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었고, 잠재적 유의미과는 관련 정착 의미가 있을 때 만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의미 학습 태세가 있을 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슈벨은 학습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명명학습, 개념학습, 명제학습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유의미 수용학습이라고 했고, 이제 또 나머지 하나로 발견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슈벨에 의하면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관련 정착 의미가 없을 때 학습과제와 관련 맺는 근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선행조직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행조직자는 비교조직자와 설명조직자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조직자는 인지구조 간의 유사성이 있는 인지적 다리를 의미하고, 설명조직자는 학습과제보다 상위에 포괄적인 설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시될 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섭의 종류로 또 4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병의포섭, 주어진 명제와 관련 정착 의미의 포괄성과 일반성이 동등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상위포섭, 주어진 명제가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종속포섭, 하위포섭이라고도 하는데, 주어진 명제가 더 작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명제가 더 작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속포섭에서는 또 파생적 포섭과 상관적 포섭 2가지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파생적 포섭은 비유와 동의 개념 같은 준거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상관적 포섭은 이제 인지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구조의 변화, 확장,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책들에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소멸 포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 정보가 상위 수준의 정보에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구조 속에서 변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언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구조 속에서는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개념입니다. 오슈벨이 제공한 학습 원리론은 선행조직자 제공, 선수학습 회상, 점진적 분화, 그리고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교수 모형으로는 선행조직자를 제시하고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인지구조를 굳히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